중환자실에서 88세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막내한테 전해다오. 형제들이 통장을 펼치자 2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250만 원 출금 내역만 남은 거의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또렷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다 안다. 우리 막내 죽었지?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평생 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오늘 당신의 기억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1972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우리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셨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공무원은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월급 봉투로 세 아들 세 딸, 6남매가 모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큰아이만 학교 보내는 집이 태반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계산하셨습니다. 어떻게 쪼개야 6자식 모두 학교를 보낼 수 있을지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가계부를 적으시며 한 푼 한 푼 아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단정한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퇴근하셨습니다. 허리춤에 찬 면사무소 서류함 열쇠가 찰랑거리는 소리는 우리 집이 안정적이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밥상에는 언제나 하얀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옆집은 보리밥에 물을 말아 먹고 건너편 집은 감자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밥 3공기 먹을 거예요. 막내가 말하면 어머니는 웃으며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죠. 6자식 중에서도 막내가 제일 걱정이야. 제일 늦게 태어났으니 우리가 늙으면 이 애가 제일 의지할 데가 없을 거야.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공무원 집안은 역시 다르다고 애들이 다 학교를 다닌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섞인 웃음이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자꾸 딴 곳을 보셨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아버지는 시계만 보셨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다시 외출하셨습니다. 밤 8시, 9시에도 면사무소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방문 틈으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이며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장애간 어머니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집 주인 말이야. 공무원이면서 딴 여자 만들었대. 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서류함 앞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오는 월급은 점점 줄었고 어떤 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학비 내야 하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몇 안 되는 돈을 꺼내며 조금만 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 동네에서 존경받던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밤중에 아버지가 가족을 깨웠습니다. 부산으로 가자.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머니는 서류함 열쇠를 마지막으로 품에 넣으셨습니다. 그 열쇠가 찰랑거리던 행복했던 시절은 끝났고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트럭에 짐을 실 때 막내가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와?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구경했습니다. 공무원이던 집이 저렇게 무너진다고 다 남자 잘못 만난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부산 달동네 비좁은 전세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2칸에 8명이 살아야 했고 몸을 뒤척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애들아, 학교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형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희가 돈 벌어 올게요. 형제들은 공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공무원에서 일용직이 된 아버지는 하루하루 품을 팔았습니다. 집안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잖아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오라며 고개만 떨구셨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더 좁은 월세로, 공무원 집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설거지하다 서류함 열쇠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공무원 집이었던 그때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막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잘 살아서 효도할게. 약속해. 어머니는 막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를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사과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나는 명이 짧아.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거야. 어머니는 늘 자신이 일찍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막내만큼은 잘 사는 걸 꼭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용돈을 쥐어주었지만 어머니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입금하시며 이건 막내 줄 거야. 막내가 힘들 때 쓰라고라며 통장 표지에 사랑하는 막내에게라고 적으셨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셋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급성백 혈병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관을 꽂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우리 셋째야.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셋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만 쉬익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은행으로 달려가 막내를 위해 몇 년간 모아둔 300만 원을 찾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막내 위에 모은 거잖아요. 며느리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셋째가 먼저야. 우선 살려놔야지. 막내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사흘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셋째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는 중환자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형, 내가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형 병원비라도 댈 수 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셋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한마디라도 더 해줄걸.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막내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셋째 장례 직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임종 직전 자식들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사과하셨습니다. 막내는 관 앞에서 잘 살아서 효도했어야 했는데라며 통곡했습니다. 85세 기초수급자가 된 어머니는 혼자 좁은 월세방에서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준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셨습니다. 잔액이 늘었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어느 날 막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하셨습니다.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300만 원만. 두 달 뒤 또 250만 원만. 총 75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절약하시며 하루 두 끼만 드시고 난방비도 아끼며 다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막내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6개월. 안 돼. 엄마한테 아직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엄마 돈만 빼먹고. 통장 내역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유품이 된 수첩에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 200만 원 갚기. 또 빌림 300만 원 반드시 갚기. 또 빌림 250만 원 죽어도 갚아야 함. 합계 750만 원. 이자 포함 1000만 원. 엄마. 미안해요. 못난 자식이에요. 막내는 형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엄마가 쓰러지실 거야. 막내는 어머니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돈 더 필요한가? 명절에도 막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거짓말했습니다. 바쁘대요. 괜찮대요. 6개월 뒤 막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형들, 엄마한테 제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다는 것도, 내가 죽는다는 것도. 막내야, 정말 그래야 되겠니?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막내는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에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은 눈물을 닦으며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숨기자. 엄마한테는 해외에 돈 벌러 갔다고 하자. 큰형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왜 연락이 없니? 어머니, 막내가 해외에 돈 벌러 갔어요. 중동 쪽으로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전화는? 거기는 전화하기가 어렵대요. 가끔 편지 보낸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말도 없이 갔구나. 빌린 돈 갚으려고. 그 후로 어머니는 막내가 해외에서 돈 벌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형들은 돌아가며 거짓 편지를 만들어 읽어드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일이 힘들긴 한데 돈은 잘 벌리고 있어요. 엄마한테 빌린 돈 꼭 갚을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어머니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고생하고 있구나. 밤마다 어머니는 지갑에서 열쇠와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셨습니다. 막내야, 해외에서 고생 많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1년이 지나고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막내는 이번에도 못 오니? 중동에서는 명절이 달라서요. 거기서 일하느라 못 온대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87세가 되었습니다. 막내, 언제쯤 돌아온대? 조금만 더 있으면 온대요. 어머니는 매일 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 해외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88세가 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00만 원. 조금씩 모은 돈은 모두 막내가 해외에서 돌아올 때 주려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째 의식이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놀랍도록 또렷해졌습니다. 임종 직전의 회광반조였습니다. 막내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형제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막내는 해외에서 돌아왔니? 형제들이 침묵하자 어머니는 갑자기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으로 쏘아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안다. 3년이야.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편지 한 장 없이 목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그 또렷한 눈빛에 형제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언제 죽었니? 3년 전에 말기암으로.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엄마 돈 빌려갈 때 이미 아팠구나.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구나. 미안해서. 큰아들이 막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이렇게 미안해했구나. 괜찮은데. 엄마는 괜찮은데. 어머니는 지갑에서 서류함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공무원 시절. 그때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보니 이게 다 소용없더라. 자식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에 사랑하는 막내에게 이거 막내 무덤에 묻어다오. 막내한테 전해다오. 엄마는 돈 안 궁했다고. 내가 가져간 거 하나도 안 아깝다고. 그냥 살아만 있어줬으면 충분했다고. 어머니는 맑은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부디 모두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야, 엄마 간다. 미안하다. 3년이나 내가 죽은 줄 모르고 기다렸어. 엄마가 바보였지. 그 맑았던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며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3개월 후 막내가 묻힌 수목장 나무 아래 형제들은 어머니의 열쇠와 통장을 함께 묻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에게 해외에서 고생했지. 이거 쓰렴.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묻혔습니다. 평생을 원망도 하고 미워도 했지만 결국 함께 살아온 반려자 옆에 바람이 불 때마다 수목장의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 나뭇잎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막내야, 이제 해외에서 돌아왔구나.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통장에 적힌 것은 금액이 아니라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